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관세와 방위비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세종 이전 검토 가능성을 파악해보라고 당내에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내든 걸로 풀이됩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특혜 채용 등의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통렬히 반성한다며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임실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고양 일산 서구의 5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 이야기하며 관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안보 도움을 받으면서 관세를 4배나 높게 매기고 있다 주장했는데요.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를 대할 트럼프의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과의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돈희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강경 관세 방침을 강조하다 갑자기 한국을 콕 집어 으름장을 놨습니다. 미국이 군사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다음 달 2일부터 상대 국가의 관세율만큼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예고한 만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글로벌 안보 이슈와 최근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에 대해 신 실장은 한미 통상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 속에 강경 일변도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이혁근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내놓은 통상정책 아젠다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평균 13.4%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최혜국 관세로 미국은 우리를 포함한 WTO 가입국에 평균 3.3%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 많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어 2012년부터 최혜국 관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교역 품목의 99.7%가 무관세로 국경을 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해선 전혀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0%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안보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을 덜하면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양국 교역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불만스러운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조만간 주한미군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 나라, 현금 인출기로 언급해왔습니다.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동맹을 철저히 상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취임 후 더 노골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한 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한국 역시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파장이 없을 수는 없죠.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주한미군이 북한보다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역할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주한미군의 훈련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8년 미국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나토까지 지금 버리는데 그 나토를 저렇게 대하는데 우리를 얘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대중견제라는 큰 틀에서 한미일 협력이 핵심인 만큼 실제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한편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이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5% 경제 성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쓴소리도 잊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보이고 있는 자신감만큼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양회 개막 이틀째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 보고에 나섭니다. 리창 총리는 최대 관심사였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년 연속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인데도 5%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겁니다. 一年来面对外部压力加大复杂严峻形势稳中有进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낸 자신감과 달리 중국의 경제 속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강화로 중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출까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300조 원 늘어난 1,100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방 예산을 4년 연속 7%대로 증액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섭니다. 검찰은 앞서 이 명태균 씨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강혜경 씨를 6시간 가까이 조사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6시간 가까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공천 개입 의혹 취추 제보자 강혜경 씨.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강 씨는 명태균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오 시장과 명 씨의 만남에 대해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전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라든지 장소를 제가 특정을 못하겠어요. 검찰은 오는 12일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로 조사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등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7차례 정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만큼 조사는 출장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역시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한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막판 변수는 뭐가 될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난달 24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차장은 계엄 당시 동원된 사령관들의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비하 전화기는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와 2차례 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이러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영장심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위원회는 고검 검사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심의위에 참석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김 차장이 비화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고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한 건뿐. 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어제 밤 전북 임실의 한 국도에서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내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또 일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고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흰색 승용차 앞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들것 앞에서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전북 임실의 한 국도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피해 차량 탑승자 등 4명이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던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음주 여부는 맞아요. 지금 측정 거부 행위는 있었는데 지금 그건 조금 더 조사 중이에요.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역주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50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층 복도에서 시작된 불은 관리실 직원이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정전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선 정전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복구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부자재가 거기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소방당국은 전기 차단기 등이 설치된 EPS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대치 중인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 전입 의혹과 함께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등 선관위의 비위에 대한 입장을 물을 걸로 전망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다시 논의합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면 이 집무실을 어디에 마련할지도 관심이죠. 현재 용산 대통령실 사용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자, 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 알아보란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용산 대통령실 상징성과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MBN 취재 결과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내에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확대 간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 관련 지역구 의원에게 현황 파악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차원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회의가 있기 하루 전에도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수도 이전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본격화할 경우 관련 사안을 얼마나 힘을 주고 끌고 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처벌이 먼저라며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움직임은 점점 분주해지는 모습인데요. 앞서 저희 MBN이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방향 같은 구체적인 대선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 조기 대선 논의가 꽤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정태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민주당 한 시당위원회 실무자 회의 안건으로 차기 대선 관련 실무 논의가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들은 대외비 문건을 공유하며 대선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경선 기간을 최대 30일 안으로 예상하며 탄핵 인용 뒤 열흘 안에 선거인단 모집과 컷오프 등을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선일 32일 전부터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대위를 꾸리고 본선 대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탄핵이 인용된 직후 이틀 이내에 국민 선거인단 모집 추진을 예정하며 여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담겼습니다. 선거가 확정되면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지침도 하달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문건에는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치러진 19대 대선 일정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해당 시당위원회 측은 해당 문건이 중앙당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설명했는데
당 지도부 인사는 지역으로 내려갈 성격의 문서도 아니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젠 모두 조기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첨단 기업과 지분을 국가와 국민이 보유하게 하는 KNDBR론을 주장했습니다. 곧바로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 논쟁을 한번 해보자며 선전포고로 맞섰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AI 분야의 정부 재정 투자를 촉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AI 국부펀드 주장을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지분 30%를 국민이 가진다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K-엔비디아론을 제시한 지 3일 만입니다. 사회주의라거나 허상에 불과하다는 여권 비판에 대해 이 대표는 아예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AI 기술 관련 투자, 또 거기서 국가의 역할,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오후 경제단체와의 공개 일정에서도 이 대표의 국부펀드 강조는 계속됐는데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이 대표는 연일 경제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이슈를 던지며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도 토론에 응하겠다며 칼을 갈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비명계 주자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지며 통합 행보도 박차를 가해왔었죠. 그런데 비명계에 대한 서운함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비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닌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이교욱 기자입니다. 비명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던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비명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짰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발언 이후 이 대표는 다 지난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열을 올리던 당내 통합 작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실제 원외 비명계 모임 초일회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에선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은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본선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며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어대명 경선은 막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플랜 B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도 연일 개헌 주장을 이어가며 이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에서 진정한 야권 통합을 위한 완전 국민 경선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를 풀어야 할 이 대표의 속내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제사를 지내는 게 맞냐? 여당 강성 지지층의 이런 강한 반발에 국민의힘 안에선 조기 대선이란 단어가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까지의 준비 기간이 60일에 불과한데요. 이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신 국가의 원로들을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보수정당 대표주자인 국민의힘으로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집회에 못 나가면 민원이 쏟아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꺼내겠냐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60일 조기 대선에서 경선 과정마저 빼면 기껏해야 한 달 남짓밖에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지도부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여러분 눈에 선이 보이죠?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당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을 점검하는 아주 기초 단계의 실무적 준비야 없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여부가 어떻게든 결론이 나는 만큼 과거 사례를 검토하는 차원일 것이라며 조기 대선 공식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권 잠룡들의 광폭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들을 공략하기 위한 북콘서트를 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성장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국회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나라와 당을 망쳐놓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자맹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연호 속 북콘서트 연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고 한 전 대표는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개헌에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같이 저런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눌러버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핀테크 스타트업 업계와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유죄 판결도 난 바가 있으니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출당을 시키거나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한 전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당을 이래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견제구를 날리며 대선 경험이 있는 검증된 후보는 본인이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속에 여권 잠룡들은 서로를 향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최근 터져나온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외부 통제도 적극 검토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도 수차례 쇄신 방안을 내놨었죠. 여론은 싸늘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1년간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을 통해 적발한 불법 경력 채용 관련 규정 위반 건수는 878건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에도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인사 담당자의 발언까지 공개되며 비판이 집중되자 결국 선관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통렬히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서면 사과문에 이어 이번에는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며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김용빈 사무총장은 다른 헌법기관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헌재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재만 규정돼 있더라도 감사원이 선관위 공무원을 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 하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상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같은 국회의 통제만 받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조직 운영 불신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책임을 통감하지만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가 다음 달 공연을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자 씨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고 레코드 투입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은퇴 선언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한 이미자 씨는 1960년대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자 한국 가요계의 전설로 활약했죠. 66년 세월 동안 2,500곡이 넘는 노래를 냈고 지난 2023년 대중음악인 가운데 처음으로 금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공연은 후배들에게 전통가요의 맥을 물려주고 무대에서 내려온다는 취지의 공연으로 후배 가수 주현미, 도항조 씨와 함께 전통가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블랙핑크를 향한 팬심을 밝혔다가 일부 태국 누리꾼들로부터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은 신작 미키 17 홍보를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K-팝 그룹이 블랙핑크라고 답했고 이어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누구냐는 질문에 로제, 지수, 제니 모두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태국인 멤버인 리사 이름만 말하지 않은 걸 두고 태국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온 건데요. 일부 리사 팬들은 리사가 외국인이라서 패싱한 건가 인종차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멤버 이름 하나 생각 못했다고 인종차별이라고 우기다니 예능에서 인물 퀴즈 틀리는 거 보면 기겁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간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투신했다 구조된 아버지와 아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족은 오랫동안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간병 살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종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한강공원입니다. 지난 4일 밤 8시 20분쯤 한강에 뛰어든 80대 A씨와 아들 50대 B씨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뒤 두 사람은 뜻밖의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에 80대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주거지를 수색한 경찰은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10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간병하며 살아왔는데 최근 전셋집을 빼줘야 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며 아내가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 3일 밤에는 A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웃들도 이 같은 사정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자기네들 내가 모르니까 저희가 바쁘시지 않아요. 사실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일각에서는 돌봄 공백에 의한 간병살인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 하루 만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관세 강행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이 우려된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유혜 기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변동이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으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은 5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관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트리도 총리가 미국의 펜타닐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초래한 국경 문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건데요. 다만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give a 1-month exemption on any autos coming through USMCA. 관련 업체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설명인데요. 두 국가의 관계 개선이라기보다는 무관세로 두 국가와 사실상 공급망이 통합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즉각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도 이번 유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통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장을 지으며 북미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일단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어느 정도 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르비아에서는 기차역 지붕 붕괴 참사 사건으로 당 안팎으로 혼란스럽다는데요. 의회 안에서 연막탄과 최루탄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연막탄과 최루탄 폭발 사건이 발생한 세르비아 의회 의사당 모습입니다. 의원 최소 3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졌는데요. 최근 세르비아에서는 총리가 기차역 지붕 붕괴 참사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28일 사임을 했습니다. 30일 안에 새 정부를 구성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의 마찰이 빚어진 겁니다.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집권당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며 야당 측은 회기 무효를 주장했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는데요. 밖에선 넉 달째 반정부 시위가, 의회 안에선 의원들 간의 대립이 이어지며 의회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네요. 여기 복실복실 털이 자라있는 쥐가 있습니다. 4,000년 전에 멸종한 포유류 매머드를 되살리려는 시도에서 탄생한 쥐라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매머드처럼 풍성한 털복숭이 쥐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업은 매머드의 유전자를 오늘날의 코끼리에 구현하는 방법으로 매머드 복원을 추진해왔는데요. 유전자 교정을 거친 줄기세포를 생쥐의 수정란에 주입하고 대리모 자궁에 이식해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매머드 복원의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해냈습니다. 새로 태어난 생쥐는 이렇게 교정한 멜라닌 생성 유전자 때문에 검은색이 아니라 매머드처럼 황금색 털을 타고났습니다. 이제 아시아 코끼리의 유전자를 변형해 2028년 말까지 매머드화된 코끼리가 태어나도록 하는 게 다음 목표라고 하네요. 볼링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노장 볼링 선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무려 나이가 100세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분홍색 공이 던져지고 볼링핀들이 쓰러집니다. 던질 때마다 한두 개의 핀을 빼고는 다 쓰러뜨리는 실력자인데요. 이 볼링 선수 100세의 여성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이 여성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시니어 리그에서 몇 년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볼링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100세 생일을 맞아 볼링장에서 함께 생일 파티도 열 만큼 볼링의 진심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은 전국 주거시설 28만 4천여 건 중 이 월세 계약은 63.2%인 17만 9천여 건으로 2010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각 지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을 뽑는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어제 전국 새마을금고 1,100여 곳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경쟁률은 1.4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이었는데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올해부터 직선제가 의무화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정부는 3년간 17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와 바이오 지원금 34조 원을 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포럼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MZ세대에게 세상을 물들일 자신만의 색을 찾는 기회는 물론 청년 장학금 1,000만 원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도 제공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어떤 셀럽들이 청년들을 찾아가는지 유승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똑같은 색은 지루하잖아? 세상을 물들여봐 페인트 유어 컬러스. MBN Y포럼이 오는 28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청년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의 색다른 공연을 시작으로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첫 연사로 나섭니다. 유 회장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IOC 선수위원, 대한민국 체육 대통령까지 자신만의 색을 향해 달려온 여정을 전합니다. 이른바 유튜브 신입 아저씨로 최근 유명세를 달리는 종합격투기 추성훈 선수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심으뜸도 연단에 오릅니다. 배불러 사실은. 아까 스테이크 양껏 먹고 사실 맛있긴 맛있지만 좀 힘들어요. 이거 이해해주세요. 레드 헬리콥터 창립자 제임스 리에 이어 MZ세대에게 친근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미민우와 코레일 SNS팀 강하영 대리가 끼를 발산합니다. 구독자 170만 명을 넘긴 스케치 코미디 유튜브 크리에이터 띠베의 솔직담백한 이야기와 뉴진스님의 화려한 퍼포먼스 댄스 타임을 끝으로 Y포럼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기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청년장학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가려질 Y챌린지도 함께 열리는 이번 Y포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미국 CIA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이 군사 영역과 정보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박위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종전 협상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서방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인 북한이 돌연 이를 중단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어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나선 관광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이유와 지속 기간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0.3도, 춘천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공기가 차가운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올라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북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오전부터, 충청과 호남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1.2도, 안동은 영하 1.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0도, 대전은 1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날은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